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내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 토모가케에서 준비한 KSC 이슈 토크 콘서트 일곱 번째 순서인데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회를 맡은 성균관대학교 박승희 교수라고 합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는 서울대학교 허은영 교수님께서 21세기 초에 일어난 국제 에너지 정책 변화와 국가 인프라에 대한 강연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고 계신데요. 최근에 사회적 기술적으로 이 에너지 전환 시대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시설물도 이 트렌드에 맞추어서 에너지 정책, 여러 가지 에너지 기술 이런 많은 필요성에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전문가이신 저희 서울대학교 서은영 교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우리 허은영 교수님께 온라인으로마나 멀리서 큰 응원과 박수를 부탁드리고요. 허은영 교수님 준비되셨으면 바로 준비한 강연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 들리세요? 들리세요? 목소리가? 네, 네, 교수님 잘 잘 아, 예. 들립니다. 들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허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96년에 교수가 됐고요. 교수가 되자마자 그때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라 그래서 제가 소속해 있는 에너지자원공학과하고 서울대학교 지금 건설환경공학부가 그때는 같이 있었고요. 이 토목학회 빌딩도 처음 지어지자마자 장승필 교수님이 그때 아마 학회장이셨던 걸로 기억해서 와서 프로젝트 같이 하자고 토목산업의 발전 방향. 그래서 여기 와서 막 토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오는 것 같습니다. 불러주셔서 매우 고맙습니다. 오늘 한번 제가 앞으로 한 4, 50분 동안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제를 좀 길게 잡아봤는데요. 이슈는 21세기의 에너지 분야에서 특히 국제적으로 선진국들이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생각외로 이런 변화에 대해서 잘 뉴스에서 많이 보셨지만 그게 왜 생기고 어떻게 발생했고 어떤 식으로 진화해서 현재의 상태에 와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보통 이제 이걸 이제 제가 학교에서 하는 강의는 아니고 주로 이게 이렇게 전문가분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공과대학의 교수입니다만 박사학위는 경제학을 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기술과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서 서울대학교에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이라고 있고 거기도 같이 교수를 겸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는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실제로 21세기 시작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에 관한 얘기를 일부러 하고요. 그걸 해석하는 얘기, 그다음에 우리 미래는 어떻게 보이냐라고 하는 얘기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세에 생긴 일입니다. 이게 2004년 6월에 우리나라 일간지에 그때 러시아 주한 러시아 대사죠. 이게 이분의 성함을 발음을 하면 한국말로는 약간 욕이 됩니다. 머릿속으로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고요. 발음하지 마시고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일간지에 실렸고 여기 빨간색으로 써 있는 게 정확하게 그때 일간지가 헤드라인으로 잡은 기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다가 놀래가지고 요즘 같으면 러시아 대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대놓고 반박을 하겠죠. 문제는 그때 우리나라가 반박하기 곤란한 상황이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선진국들은 2001년, 2002년, 2003년에 밑에 보신 바와 같이 장기적인 국가의 에너지 계획을 전부 세우고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안타깝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아무 준비도 안 했냐? 하긴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첫 해인 2003년에 실제로 대통령 자문회의로 에너지 자문회의가 생겼고요. 대통령이 참가한 가운데 에너지 관련된 회의들을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들이 이미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아시겠지만 새만금 문제, 다음에 방사능 폐기장 문제 등등이 생기면서 결국은 처리하지 못하고 발표하지 못하다가 우리나라는 사실 2008년에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 2001년, 2002년, 2003년과 우리나라가 발표한 2008년 사이에 간극은 얼마나 벌어지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선진국들은 그러면 어떻게 21세기에 들어오자마자 하는 이런 계획을 발표했냐부터 한번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얘기들은 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 첫 해인 2003년에 그 태스크 포스들이 모여서 우리나라도 문제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똑같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선진국 사례들을 전부 분석했을 때 저도 껴 있어서 그래서 이거 알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진국들은 21세기가 시작하기도 전인 1999년에 벌써 준비를 시작했고요. 참고로 그때 국제 유가는 배럴당 20달러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 유가 배럴당 80달러 정도 되죠. 그거보다 훨씬 전에 배럴당 20달러도 안 되던 시절부터 선진국들은 그런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으로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의 수급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이 요구하고 산업이 요구하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정부가 확정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있겠죠. 두 번째가 바로 1990년대 이후로 나왔던 기후변화 협약 얘기입니다. 교토 프로토콜, 기타 등 리오 선언 등등이 발생하니까 선진국들은 그럼 아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라는 고민을 했고요. 그 선진국 전체 정책을 전부 다 통일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오펙에서 수입을 줄이겠다라는 것. 왜냐하면 선진국들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좀 연식이 있으신 분들은 70년대, 80년대 석유 위기, 1차, 2차 석유 위기를 아실 건데 그때 선진국들이 호되게 당했었거든요. 그 호되게 당했다는 걸 알고 있고 오펙이 점점점 국제 유가를 올릴 거라는 전망이 그때 이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들 입장에서 어차피 저럴 거면 나는 그냥 오펙에서 수입하는 걸 줄일 거야. 그럼 그걸 어떻게 하지? 이런 계획들이 있는 것들이 선진국들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뒤에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에 찾아가도 사우디가 아무것도 안 쳐다보고 유럽하고도 사우디하고도 관계가 없어지는 이유가 실제로 유럽과 미국은 오펙에서의 수익량을 왕창 줄였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참고로 우리나라는 2008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이 된 다음에야 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고요. 2009년에야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함으로써 선진국들은 2001년, 2002년, 2003년에 다 만들었던 걸 우리는 2009년이 되어서야 어느 정도 계획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국제유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1983년부터 2024년 4월 바로 지지난달까지의 가격을 그리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으시니까 박스를 하나 쳤습니다. 요게 21세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요 시작하던 시점에 선진국들은 국제유가가 오를 거라고 가정하고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쪽이 20세기입니다. 지난번이죠. 자, 비교해 보시면 실제로 말도 안 되게 21세기 가격이 높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표에 나와 있는 20세기 25년간 평균 가격이 22달러 정도 됩니다. 반면에 20세기요. 21세기로 넘어온 20 몇 년간, 지금까지 20 몇 년간의 평균 가격은 70달러가 넘습니다. 평균 3배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이미 이렇게 될 걸 예상하고 국제 석유에서 수입하지 않고 자국 내 에너지로 돌아가는 걸 벌써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한국은 그때 수입하는 양이나 지금 수입하는 양이나 비록 계획을 세웠지만 사실 별로 다르지 않고 국제유가 높다고 물가 올라간다고 계속하는 그 상태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라는 고민을 해보시면 선진국들의 정책이 얼마나 빨리 세워졌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는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은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늘어날 것을 고민해서 특히 오펙의 의존도가 심화할 것을 우려해서 어떻게든 오펙에서 수입을 안 하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유럽 안에 북해 유전이라는 거대한 유전이 있습니다. 석유가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등은 현재 산유국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석유가스 충분하고 그다음에 프랑스의 원자력이 워낙 많아서 거기 있는 전기들을 주변 나라들이 다 씁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에너지 절약 좀 하고 거기 재생에너지를 좀 늘리면 잘하면 해결하겠는데 그럼 CO2도 안 나오고 에너지도 수입 안 하고 다 되겠다라고 하는 이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생산 증가라는 정책을 쓰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기본적 베이스로 기술 개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 성공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는 물론 아예 에너지 사용량 자체가 줄어드는 쪽으로 갔고요. 워낙 에너지 사용량이 적게 들다 보니 유럽이 특히 기후변화 협약 협상에서 아주 강하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거기다가 워낙 많이 때려박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익을 보기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몇 가지를 보시면 첫 번째가 에너지 절약입니다. 독일이 2000년대 21세기 들어오자마자 2002년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Learning Energy Efficiency Network라는 에너지 절약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하나가 있으면 그 회사가 에너지를 절감하고 싶으면 정부, 대학, 연구소가 달려들어서 문제를 공짜로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 그 기업이 하는 건 뭐냐면 정보를 공개합니다. 그럼 옆에 회사가 배우고 옆에 회사가 배우고 옆에 회사가 배우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독일은 500개 이상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서 1000개가 훨씬 넘는 기업들이 정말로 에너지를 적게 쓰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한술 더 떠서 원래 1인당 전기 사용량이 5000와트인데요. 그걸 60%를 절감해서 2000와트로 떨어뜨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절약이 굉장한 거죠. 그것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아니고 기술 개발을 통해서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바꿔서 절감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이렇게 에너지 절약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 사실은 그로 인한 문제점도 많이 등장하고 있긴 합니다. 아마도 저 자제분들 중에 유럽에 놀러 간 친구들이 여긴 왜 에어컨 안 틀어요부터 시작해서 아니 부자 나라인데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겠죠. 예, 유럽은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적당히 더워도 에어컨을 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좀 많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유럽에 퍼져 있는 형태, 특히 에너지 절약이 강조되면서 20몇 년간 이루어온 상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재생에너지입니다. 여기 있는 걸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건 사실은 카피라이트이 걸려 있는 사진이긴 한데요. 정말 지도입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건 땅이고요. 노란색이 아닌 모든 색깔은 전부 다 풍력 발전기를 꼽기 위한 자리입니다. 정말 윈드팜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덴마크 바로 옆에 있는 노란색,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여기만 다 풍력 발전 단지를 꽂아도 덴마크 전체가 사용하는 에너지량을 100% 넘게 공급이 가능할 정도로 풍력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물으시는 분이 있어요. 왜요? 라고 합니다. 한국도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 큰 차이가 있지요. 혹시 유럽에 여행 가보신 분들 중에 거기 태풍 불었거나 허리케인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아마 지리나 지질 구조 이런 거 좀 아시는 분들 금방 아시겠지만 이게 대륙의 서쪽에 있어서 생기는 겁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유럽의 서쪽에 있다 보니 마치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이 언제나 온화한 바람이 바다에서 내내 불어옵니다. 그러니까 태풍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풍력 발전 돌리기 정말 좋은 환경이 됩니다. 반면에 대륙의 동쪽, 뭐 미국 같으면 이제 뭐 뉴욕이나 이쪽 지역이나 한국, 일본, 중국 이쪽 계열들은 예, 태풍 불고 뭐 바람이 반대로 불었다 이로 불었다 야단하기 때문에 솔직히 아무리 좋은 자리가 있어도 풍력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유럽은 굉장히 풍력하기 좋은 환경이고요. 게다가 이 위쪽 나라들 보시면 스웨덴, 노르웨이, 수력까지 풍부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쪽은요 재생에너지가 이미 비율이 70% 80%를 넘어가 있습니다. 석유를 거의 안 써도 되는 정도의 나라까지 가버리는 거죠. 이렇게 풍력을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서 거기에다가 유럽의 20몇 개 나라가 전부 전력망으로 연결되는 것까지 진행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나라에서 바람이 안 나와도 안 불어도 어느 나라에서 뭐가 안 나와도 전부 다 연결해서 쓰는 거고요. 한국은 지금 뭐 제주도 저기 뭐 저 전라남도에 재생에너지가 너무 많이 나와서 문제다 그러지만 여긴 그런 문제가 없죠. 다른 나라에 팔면 됩니다. 그렇게 시장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쪽 관련된 국제학회 부회장까지 해봤습니다만 이쪽 유럽에 가서 학회를 하면 네, 실제로 논문의 거의 3분의 1이 이런 얘기들입니다. 우리 전기 가격 니네 팔면 어떻게 할까? 이건 어떤 게 맞을까? 이런 얘기들을 오고 가고 하는 거죠. 풍부한 해상 풍력 전기를 유럽 전역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유럽은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절감에다가 이렇게 풍부한 풍력을 써서 돌리면 네, 북유럽 쪽 지역은 거의 다 커버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현상도 생깁니다. 이게 영국의 북부에 있는 데입니다. 영국도 섬입니다만 영국의 북부에 오크니 군도, 오크니 아일랜드들이 있는데요.
이 동네에서 자기들 스스로 설프 앤 터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가 풍력이 충분히 부니까 전기가 남아돕니다. 그 남아도는 전기를 수소로 저장한 다음에요. 본섬하고 왔다 갔다 하는 페리 선박을 수소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수소로 왔다 갔다 하는 배인 거죠.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시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제주도, 전라남도, 연안 선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영국은 바로 그걸 하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이 지역은 정말로 탄소 제로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영국 전체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영국의 남부 지역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런던 쪽은 쉽지가 않고요. 유럽도 남부 쪽은 만만치 않습니다. 풍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영국 등 포함해서 유럽들은 자기네들이 충분한 재생에너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거기다가 예, 국회 유전도 있죠.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도 있죠. 거기다가 에너지 절감까지 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은 그때 아들 부시 대통령이죠.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취임했고요. 6일 만에 딕 체니 부통령을 의장으로 해서 국가에너지정책발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곧바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3개월도 안 돼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 얘기는 미리 다 준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참고로 미국의 대통령이 공화당 출신이 대통령이 됐을 때는 단 한 번도 기후변화 협약을 찬성한 적이 없습니다. 트럼프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역대 공화당은 찬성한 적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만들어진 보고서를 보면 이게 체니 보고서라고 부르는데요. 14개 부처장관이 사인을 했으니까 굉장히 제대로 해보겠다는 보고서죠. 여기는 이런 내용들이 챕터의 타이틀들입니다. 해외 유전 개발 진출, 중동 질서 재편을 통한 국제유가 안정, 원전 재개. 유럽과 완전히 다르죠. 여기는 공급, 공급, 공급입니다. 유럽 같이 허리띠 졸라매기 뭐 이런 거 없고요. 재생에너지 이런 거 없습니다. 미국은 그냥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실제로는 어느 걸로 성공했냐면 미국에 있는 에너지 업계가 셰일가스, 셰일오일의 생산 기술 개발에 성공합니다. 정확히는 이미 예전에도 있었지만 생산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기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셰일가스, 셰일오일이 훨씬 더 생산하기 어려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싼 가격에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그로 인하여 미국이 졸지에 석유가스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등이 나가서 세일즈하죠. 미국 셰일가스 사가세요, 미국 석유 사가세요라고 하죠. 그거를 독일의 그 수상이 말 안 듣고 러시아에서 수입하시다가 작살난 거죠. 그때 미국산 샀으면입니다. 참고로 한국, 일본, 중국은 전부 다 현재 미국산 셰일가스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 가격의 평균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동에서 수입하다가 갑자기 미국산으로 바꾸는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럼 미국산이 더 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각국의 셰일가스 생산 기술을 수출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죠. 게다가 원래 미국에 있던 석탄 발전소를 천연가스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천연가스로 전부 바꾸기 시작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에도 성공합니다. 게다가 전기 요금이 내려가니까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까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가 전 세계에서 지금도 계속 잘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국에 가스가 펑펑펑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하시면 또 나중에 최근에 나온 뉴스 물으실 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뒤쪽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많이 묻혀 있냐를 보시면 죄송합니다. 이 오른쪽 왼쪽 밑에 보시면 전통가스 매장량과 셰일가스 매장량이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생산 단가를 낮추는 기술을 개발하는 바로 그 순간 전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을 2배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스 가격이 툭 떨어지게 되죠. 게다가 미국과 캐나다, 중국 쪽을 보시면 전통가스는 별로 없는데 셰일가스가 많이 묻혀 있습니다. 다른 나라라고 셰일가스가 없는 건 아니고요. 이 두 나라는 전통가스가 없으니까 지금 다 셰일가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오바마와 시진핑이 사이가 좋았던 시절이죠. 서로 악수하면서 우리 셰일가스 개발해서 CO2를 줄이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즉 석탄을 많이 쓰던 국가가 거기 가스가 나오면 그걸로 바꿔가지고 CO2를 줄이세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천연가스인 거고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유럽에서도
천연가스를 이제 그러면 기후변화 협약에 관련돼서 중간에 걸쳐가는 에너지로 인정할까라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 전에 전동가스는 워낙 양이 적었기 때문에 너무 적어가지고 아무것도 소용없어 그랬는데 양이 충분하게 많아진 거죠. 그러면 그 기후변화 등등해서 뭐 재생에너지 이렇게 자꾸 옮겨가야 되는데 그 전에 가스를 써도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가스를 중간에 쓰는 상황이 인정해주는 상황이 벌어진 것도 바로 셰일가스를 개발하는 덕택에 기술이죠. 정확하게는 기술을 개발하는 덕택에 전 세계의 가스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데 이렇게 푸틴이 파이프 들고 사실은 푸틴이요. 그 대통령 하는 동안에 러시아 가스를 유럽에만 파는 게 아니라 아시아 쪽에도 좀 팔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파이프라인을 끌고 와가지고 미국, 한국, 중국, 일본에 다 팔려고 했었어요. 완전히 병신이 됐죠. 그래서 중국에 굉장히 싼 값에 팔 수밖에 없었다는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 얘기는 혹시 필요하시면 나중에 따로 하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우수 이런 것들이 파이낸셜 타임스에 나올 만큼 셰일 가스가 정말로 세상을 바꾼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걸 합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21세기 초반에 유럽과 미국이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한 2010년도 안 돼서 다 정말 해결해 버린 겁니다. 유럽은 북해 유전에 프랑스 원전의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를 추구하는 방법으로 미국은 자국산 셰일가스 오일의 성공적인 개발로 21세기에 얘기했던 두 가지 문제 에너지의 자급, 안정적 공급과 다음에 기후변화 협약의 대체 문제 이 두 가지를 정말 해결해 버렸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일부 국가는 최근에 아주 러시아에 의존하면서 고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원이 얼마나 많은지를 그걸 기술 개발을 통해서 알게 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좋은 위치에 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기후변화 협약에 선진국들이 참여하는 이유가 화석연료가 모자라서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에너지 옵션이 충분히 많아서입니다. 또는 다른 말로 하면 화석연료로 인한 이익은 전부 오펙 국가들이 챙기니까 더 이상 선진국들이 못 챙기게 된 거고요. 우리는 그럼 어디서 돈을 벌까라고 생각한 거고 그게 바로 테크놀로지, 특히 재생에너지로 대표되는 여기에서 내가 이익을 챙겨보세 라고 하는 것에 관점이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들이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화석연료가 많다라는 얘기를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국제에너지기구입니다.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라고 부르고요. OECD 산하에 있는 기구인데요. 매년마다 석유가 얼마나 묻혀 있고 가스가 얼마나 묻혀 있는지를 발표합니다. 이게 2005년 표입니다. 보시면 이제 제일 왼쪽 끝에 파란색 박스가 있고 already produced니까 그만큼은 다 쓴 거고요. 그 옆에 오펙과 미들리스트, 다른 지역, 그다음에 심해, 극지방 등등등이 있고 마지막에 셰일가스, 셰일 오일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 5천이라고 써 있죠. 다음 표를 보시면 이게 2012년, 7년이 지난 표입니다. 그런데 오일 셰일 밑에 숫자가 6천이죠. 그 사이 천이 늘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나왔던 국제유가와 관계됩니다. 2005년과 2012년 사이에 국제유가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전 세계 석유 회사들이 땅 밑을 덮은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석유를 캐버린 겁니다. 그 양이 천입니다. 그 천은 아까 제일 앞에 있는 박스요. already produced요. 여태까지 인간이 역사적으로 쓴 양만큼을 더 찾아버립니다. 그럼 교수님 그 옆에 빗금 친 건 뭐죠? 이거는 기술로 개발한 에너지입니다. GTL은 gas to liquid죠. 가스를 석유로 바꾸는 기술이고요. CTL은 coal to liquid, 석유 액화 기술입니다. 그 옆에 bio to liquid가 있는 거죠.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플라스틱을 석유로 바꾸고 뭐에 대해서 뭐를 바꾸고 하는 과학기술업자들이 많이 만든 대표적인 것들이 다 이렇게 석유를 만드는 방법들을 다 개발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석유가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좀 곤란하고요. 유일하게 고갈된 건 있습니다. 이게 세로축이 프로덕션 코스트거든요. 생산 단가입니다. 10달러 미만에서 생산할 수 있는 석유들인데 실제로 거의 다 고갈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국제 유가가 왜 7, 80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는지도 지금 이 표로 대강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산 셰일 가스가 너무 많이 생산되면 오펙 국가 입장에서는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셰일 가스가 너무 못 들어오게 적당히 막는 선에서 국제 유가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2, 30달러 선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득을 보지만
셰일가스, 셰일 오일 업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는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70, $80 선쯤에서 대강 결정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보시면 이게 석유의 98년, 2008년, 2018년 20년간의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석유인 경우 계속해서 늘어났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오펙에서 석유를 수입하지 않은 게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는 계속해서 석유 사용량,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98년, 2008년, 2018년 계속해서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석탄은 그렇진 않습니다. 석탄은 확실하게 제동이 걸리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설사 땅 밑에 많은 양이 묻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CO2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석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소비량이 늘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협약을 넘어서서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를 이해하실 겁니다. 영어로 넷제로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제로가 아니고 넷제로입니다만, 그래서 유럽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자마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컨설팅 회사인 맥켄지가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넷제로 유럽입니다. 실제로 이거 치시고 들어가서 보시면 한 10페이지 조금 넘는 아주 작은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다운받아서 한번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맥켄지가 유럽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넷제로를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방안이 위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전기화 및 탄소 중립 발전이죠. 그러니까 휘발유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바꾼 다음에 전기 자동차가 쓰는 에너지를 탄소 중립형 발전소로, 즉 뭐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로 공급하자. 이게 44%. 그다음에 그런 쪽으로 해결 안 되는 뭐 철강이라든가 이런 쪽 것들을 수소로 해결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을 증진하는 게 11%고 이걸 합치면 사실은 거의 다입니다. 그 뒤가 바이오 연료, 뭐 소비, 자원순환, CCUS, 토지이용 변화, 기타 혁신 기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기존의 열 동력 사용 부분을 전기로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한국이랑도 별 차이가 없다는 걸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에너지 사용량 중에 전기 사용량이 몇 %쯤 되실 것 같으십니까? 우리나라는 총 에너지 사용량 중에 전기 사용량이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80%는 열이나 동력입니다. 그러니까 원자핵공학과나 재생에너지 하시는 분들끼리 치고받고 싸우시는 얘기 들으면 그냥 웃으셔야 됩니다. 20% 안에서 싸우는 얘기입니다. 80% 얘기를 아직 우리나라 정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20% 안에서 누가 더 크냐 뭐 어쩔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아직까지 이 탄소 중립 발전 44%까지 안 간 거죠. 쉽게 시나리오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44%를 전기화 하겠다고요. 그럼 지금 20%라고 치죠. 이게 대강 60%까지 올라온다고 보셔야겠죠. 그럼 우리나라의 발전소가 3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전력선이 3배 늘어나야 되는 거죠. 네, 토목화계 만세이죠. 네, 엄청나게 많은 토목공사와 네, 등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이 정도로 발전소를 많이 세우면 밀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시군구 단위마다 하나씩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시는 동네마다 이제는 뭐 도 단위가 아닌 겁니다. 발전소 짓습니다. 님비 현상이 이제는 도 단위로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시군구 동 단위로 벌어집니다. 니네 동에 설치해. 나 싫어. 우리 동은 싫어. 우리나라도 거기까지 가야 정말로 넷제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에너지원을 여러분들 동네에 짓고 싶으십니까? 라는 문제가 바로 넷제로 문제다라는 얘기를 맥킨시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15년에 파리에서 협상을 맺은 다음에 오바마가 곧바로 얘기한 게 기술 개발입니다. 그래서 21개 나라가 모여서 미션 이노베이션이라는 그룹을 만들고요. 우리나라도 들어있고요. 여기 홈페이지 치시면 다 들어가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R&D를 2배 늘리자라고 했고요. 실제로 5년 동안 21개 나라가 여기 있는 표와 같이 여기 한국이 여기 있습니다만 네, 늘립니다. 한국도 거의 모든 분야에 다 투자를 해서 재미있게도 베이직 에너지 리서치만 안 한다고 돼 있고요. 모든 분야를 다 한다고 돼 있습니다. 네, 2배를 늘렸고 실제로 늘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 R&D가 계속해서 늘어나서 이 R&D를 기술 개발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인데 안타까운 점은 우리나라는 그로 인하여 해결하고 있는 건 그렇게 많지는 못합니다. 조금 속도를 빨리 올리기 위해서 다른 얘기로 넘어가 이게 1, 2, 3차, 4차 산업혁명에 각각 어떤 에너지들이 쓰였냐를
우리나라의 산업연구원이 보여준 표인데요. 1차 산업혁명 때 석탄, 2차 산업혁명 때 전기, 석유, 가스, 원자력, 그리고 3차 산업혁명 때 재생에너지. 그럼 놀라시겠지만 재생에너지 생각 외로 옛날부터 만들어진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가려고 그러면 적당한 에너지원이 없어요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즉 1950년대 이후로 이게 뭐냐면 180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에너지가 늘어나는 걸 보시는 건데 제일 위에 석유, 석탄, 가스 3종 세트가 있죠. 화석연료 3종 세트가 있습니다. 빨간색이 석탄이고요. 가장 먼저 올라가기 시작해서 초록색이 석유고 따라 올라가면서 가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원자력, 수소력 등등은 아직 저 밑에 있다고 보시면 되죠. 저만큼의 석유, 석탄, 가스를 따라잡을 만큼의 에너지원이 아직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대체해버리고 싶어도 바꾸고 싶어도 바꾸려면 뭔가 대량으로 등장해줘야 되는데 별로 없다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가스가 올라오면서 오케이 그래도 우선 가스라도 바꿔 타자. 그러고는 지금 원자력도 해야지 재생에너지도 다 해야지 어떻게든 이거 올릴까 뭐 이런 것들이 에너지 분야에서 벌어지는 대표적인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브렉시트로부터 시작하는 다른 이슈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991년에 소련이 멸망한 이후부터 가트 체제가 WTO 체제로 바뀌고 프리 트레이드 체제로 전부 넘어옵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의 최대 수혜자가 사실 한국이죠. 전 세계에 어디나 다 팔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슬슬 무역 장벽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해박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사용해서 나오는 CO2 말고도 온실가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 CO2 온실가스 쪽은 이미 무역 장벽이 시작됐고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전자 반도체 산업이 쓰고 있는 것들입니다. 뭐 프레온 가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겠죠? 근데 하필이면 전자 반도체 산업이 많은 나라가 어디죠? 네, 한국, 중국, 일본, 대만입니다. 반도체요? 똑같죠? 전부 똑같습니다. 중국만 압박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한중일 대만 다 좁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한중일 대만의 대부분의 전자업계가 그 전에 있던 쓰던 것들을 전부 다 NF3라는 산불화 지소로 CO2가 안 나오고 이런 걸로 다 바꿔놨습니다. 그랬더니 선진국들이 모여가지고 몬트리올 무슨 모여서 야 그거 인정 못 하겠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지 말고 HFO라는 게 있는데 저건 인정해 줄게. 근데 이건 듀퐁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거든. 돈 내고 생산해. 여기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얘기로 등장합니다. 국가들이 우리나라 등등 비롯해서 이런 국가들이 아시아 국가들이 정말로 기후변화 협약을 아주 방어를 잘하니까 그래? 그럼 회사를 곧바로 쪼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그게 바로 ESG, RE100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ESG와 RE100은 국가 단위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민간 단위에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뒤에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 새 사업하고 싶냐? 그런데 어떡 안 하면 돈 안 빌려줄 건데 이렇게 나옵니다. 특히 유럽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 갑자기 슬슬 탄소 중립이나 기후 변화가 처음 시작할 땐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슬슬 무역 장벽의 형태로 모습을 바꾸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는 20세기로 넘어와서 아마 이거 여러분들 이미 느끼고 계실 겁니다. 어떤 종류의 자동차를 살까요? 고민하시죠. 이렇게 가죠 그냥. 네. 그 옛날에 홈즈와 루팡이 나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코난 도일과 모리스 블랑이 소설을 쓰던 시절에 보시면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는 마차와 기차입니다. 루팡은 자동차 몰고 다니면서 여자도 꼬시고 도둑질도 하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둘 다 비슷한 시대고 분명히 영국이 산업혁명을 먼저 했는데 왜 영국은 마차와 기차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들어보신 분 있으시겠습니다만 그 빨간 깃발 규제라고 하죠. 그 영국은 마차 산업이 벌써 일찍 있다 보니까 자동차가 들어오려고 하니까 마차 산업이 그걸 반대해서 로비를 했습니다. 어떤 로비를 했냐? 자동차는 위험하니까 앞에 사람이 빨간 깃발을 들고 뛰면서 위험해요, 위험해요라고 얘기하면서 가야 한다. 그럼 자동차가 사람보다 빨리 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자동차를 타겠습니까? 이 규제가 40몇 년이나 갔습니다. 그게 딱 하필이면 이 홈즈와 루팡 시대를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다양한 초이스를 고민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터, 엔진, 퓨얼셀 어떤 차를 타실지요. 이게 IEA가 전망한 거죠. 아마 2050년 가면 2050년쯤 가면 바뀔 거야.
네, 현대자동차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자동차 업계도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디젤차와 가솔린차만 만들면 끝났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러 종류의 차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현대 같은 경우는 전략을 잘 썼습니다. 어떡하냐고요? 등치를 키워버렸죠. 저희 규모의 경제라고 부릅니다만 충분히 덩치가 크면 솔직히 휘발유 차도 전기차도 뭐 각각 먹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덩치를 키우는 쪽 전략을 세웠고 지금은 일단 잘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일반 산업이 에너지 쪽 규제로 인하여 산업 자체에 어떤 에너지를 쓰느냐가 이슈가 되고 그로 인해서 산업이 바뀌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엔 이게 선박 산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쪽도 중유를 쓰니까 CO2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천연가스로 가는 배를 넘어서 이제 전기를 가는 배를 만들기 시작하고요. 그쪽에서 어떻게 그럼 이제 거기도 엔진이 아니라 모터를 돌려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쪽도 모터를 만드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죠. 아마 토목 분야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현장에서 사용되는 수많은 기기들, 뭐 거기도 전부 다 이제 CO2가 안 나오는 쪽으로 바뀌어야겠죠. 관련된 거를 만드는 회사들도 가보시면 역시 이제 엔진에서 모터로 바뀌는 쪽의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여러 산업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풍력도 이제는 엄청나게 커져서요. 아까 유럽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꽂히고 있는 풍력 발전기는요. 사이즈가 200m짜리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토목학계 빌딩은 넘어서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엔간한 아파트 빌딩 높이 아주 높은 3, 40층짜리 아파트 높은 빌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육상에 꽂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바다에 꽂습니다. 바다에 꽂고 이제 멀리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기술 개발을 계속하고요. 이 러시아와 중국은 벌써 SMR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지만 SMR은 원자력 잠수함을 생각하시면 아주 쉽죠. 잠수함 안에 소형 원자로가 있는 거니까요. 그걸 어떻게 안전하게 쓰게 할 거냐인 거고요. 러시아는 요 밑에 있는 배를 만들어서 이동형을 해가면서 공급하는 형태를 이미 하고 있고요. 중국은 정말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빨리 이쪽 기술을 개발해서 어떻게든 따라잡아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셰일가스, 셰일을 계속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인공 광합성도 있습니다. 태양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게 아니라 화학적으로 바꿔서 처음부터 수소를 만드는 거죠. 그린 수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조 원씩 R&D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규모가 비교가 안 되죠. 한국은 몇백억 투자하고 있는데 뭐 그래도 한국 사람들 잘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성공해서 많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얘기하면서 끝낼까 합니다. 제가 언제나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유럽 얘기인데요. 유럽이 CO2 줄인다는 얘기 많이 말씀드렸는데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에 정말 돈 많이 버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두 나라가 에너지 믹스가 정말 다릅니다. 프랑스는 거의 다 그냥 원자력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독일은 생각외로 석탄을 많이 쓰고요. 재생에너지도 많이 쓰고요. 원자력이 없고 석탄을 많이 쓰고 재생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생각외로 CO2가 많이 나오는 나라입니다. 천연가스도 이제 러시아에서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죠. 왜 이 두 나라는 에너지 믹스가 이렇게 다를 거냐인 겁니다. 둘 다 돈도 많고 기술도 뛰어난데 참고로 아시아 국가들은 거의 에너지 믹스가 비슷합니다. 근데 유럽이 굉장히 달라서 궁금해서 독일에서 박사하신 분하고 프랑스에서 박사하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유가 굉장히 재밌는 이유가 나오더군요. 독일은 가장 최근에 와서야 통합 국가가 됐고요. 지금도 동네마다 자치 형태로 운영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프랑스는 옛날부터 통일국가였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에서 모든 걸 플래닝한 다음에 일거에 짓는 방식을 취한다면 독일, 스위스 이런 데들은 자기 동네에 필요한 에너지만 딱 짓고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 에너지원을 깔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거를 결정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해서 그 문화 자체가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전된 나라의 에너지 믹스와 중앙집권적인 나라의 에너지 믹스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일까요? 아니면 사회적 요소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는 해야 될 게 많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최대의 고민거리는 바로 에너지망이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OECD 들어가 있는 나라 중에요. 옆에 나라랑 망이 연결돼 있지 않은 나라는 하필이면 한국하고 중국밖에, 일본밖에 없습니다. 뭐 저기 가난한 나라인 아시아 동남아시아에 가도 아프리카에 가도 전부 망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이런 거를 해결하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대표적인 게 요새 그 일본의 그 네이버에 라인을 사겠다고 나오시는 손정희이십니다. 2013년에 중국에서부터 일본까지 전부 다 망을 연결하자. 이렇게 하면 시차가 5시간 차이가 나고요. 그럼 사실 피크 부하를 나눠서 실제로 쓸 수 있습니다. 관련된 논문도 생각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랑 연결하고 몽골랑 연결하면 그쪽에 원자력 발전소 지어놓고 한국으로 전기를 그냥 가져와도 되고요. 그쪽에 수력 발전소나 태양광 발전소 지어놓고 한국으로 전기를 가져와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조금 더 가져간 게 뭐냐 하면 이 동북아시아 슈퍼 그리드가 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전력 수급 계획상 세우고 실제로 중국 등등을 다 집어넣은 얘기를 했다가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하면서 모두 게임이 갔습니다. 하나 더 나갔던 게 북극 항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했던 거고요. 해양수산부가 아예 공식적으로 올려놓은 자료죠. 북극이 녹기 시작하니까 아예 아래쪽으로 가지 말고 위쪽으로 가자는 이렇게 항로로 가면 거의 30% 짧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유럽에 가서 수출을 할 수 있게 되니 우리나라가 이익을 보죠. 그래서 한국이 이걸 딱 발표하자마자 중국이 갑자기 1대1로에 이걸 집어넣습니다. 굉장히 재밌죠. 그러고는 우리나라의 조선 회사들은 오 그래? 그럼 우리가 북극으로 지나가는 배를 만들어야겠는데 그게 바로 어, 천연가스로 가는 쇠빙선입니다. 왜냐하면 북극해는 청정해역이라 석유로 가는 배는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천연가스는 하늘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문제 없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거대한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한다면 만약 이게 해결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는 경제 부흥과 에너지 안보와 기후 변화 협약 해용도 되고 초대형 인프라 건설도 되고 지역 평화까지 참 좋은 겁니다만 네, 아쉽게도 후배들한테 조금 더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한번 이런 거 잊지 마시고 이런 게 가능하다는 생각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이걸로 짧게 간단하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허은영 교수님 매우 유익한 강연 잘 들었습니다. 국제 에너지 정책 동향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간주셔서 저희 토목학회 회원들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온라인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좋은 강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그 온라인으로 들어와 계신 우리 학회 회원님들 중에 뭐 질문 있으신 분은 아, 자유롭게 마이크 켜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이라 질문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허은영 교수님. 오늘 너무 소중한 강연 감사했고요. 혹시 허은영 교수님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마무리 멘트 있으시면 아니 해주셔도 되고요. 없습니다. 저 회장님하고 얘기해서 제가 토목학회 회원이 됐었다가 하도 돈을 안 내가지고 문제가 좀 있어서 회장님과 그 얘기를 혹시 마무리 짓고 우리 있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담당 부회장님이신 이명목 교수님 혹시 마지막 교수님 제언 안녕하십니까? 있으실까요? 네, 허원영입니다. 안녕하셨어요. 한 가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에너지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있는데 허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부분은 어떤 건지 한번 듣고 싶은데요. 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정부 측 측면이 있고 기업 측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정부만 얘기하는 기후변화 협약을 넘어서서 개별 기업을 일일이 쪼는 방법의 아리백이나 ESG가 등장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업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정부를 못 기다리겠다. 우리 먼저 준비할래. 라고 하면서 뭐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겠다는 게 굉장히 빨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한국 내 공장을 돌리려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뭐 한국의 재생에너지를 아무리 빨리 끼워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거 전부 다 해결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것도 사실은 뭐 생각해 보시면 만만치 않은 거죠. 이런 이슈들이 좀 복잡하게 껴있는 게 현실이라 이거를 문제를 풀기가 좀
어려워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부도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기업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포션들이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좀 예전에 정부만 알아서 계획을 세우면 다 문제를 해결하던 시절하고 좀 그림이 달라졌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뭐 저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인사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교수님 마무리해 주시죠. 예.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아까도 인사드렸는데요. 온라인 환경에서도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 좋은 강의 해주셔서 우리 서울대학교 허은영 교수님께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리고요. 저희 KSC 그 이슈 토크, 오늘 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이슈에 대해서 강연을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학회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